옛날 귀족이나 누리시던 집사가 AI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내 옆에 두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믿어야 될 대상이 그럼 누구냐 이거죠.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지 않고 나한테 충실하게 내 능력까지 알아요. 그 에이전트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투명성입니다. 설사 그것이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과실의 비율을 낮춘다든지 그런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한 거죠. 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국제 표준을 개발한 지가.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챗GPT 이후에 AI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었는데요. 요새는 AI를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좀 실망하시는 분도 생겼고, 그래서 저희 티타임즈에서도 이 신뢰할 수 있는 AI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 국제기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의 표준 이런 거를 직접 설계하시고 리딩하시는 분인데요. 서울시립대의 이재호 인공지능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떨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과장의 말씀이시고요. 네. 그동안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보니까 한 22년 넘게 해왔네요. 인공지능학과 교수님이신데 IT 표준 하시는 분이니까 원래 어떤 게 전공이십니까? 저는 이제 인공지능 1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전통적 AI에 주로 해왔고 나름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발전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AI도 전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AI 역사를 따지면은 1950년대 이때 이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굉장히 오래된 역사죠. 예.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많은 문제들, 특히 이제 뉴럴 넷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가 활발했던 적도 있고 또 이제 부침을 겪은 경우도 있고 지금은 뉴럴 넷 기반의 그런 접근법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마 전통적 AI라고 하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AI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AI는 아무래도 머신 러닝 네. 중심이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기반 네. 그런 어프로치이죠. 제가 말하는 AI 전체 영역 내에서는 그보다 더 큰 스코프를 다루고 있고 네. 제가 주로 했던 부분들은 어떤 지식 기반, 어떤 추론, 원칙 기반 그 문제 해결 이런 쪽이죠. 그런 부분이 전통적 AI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AI가 70년대에도 막 올라오고 이러다가 몇 번을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네. 또 이번에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게 나오면서 또 갑자기 확 올라왔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전통적 AI라고 하면은 그 좀 예전에 좀 다시 수그러들었던 그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됩니까? 네네.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한 게 88년인데요. 네. 그때가 소위 말하는 AI 윈터라는 시기죠. 그 전까지는 뭐 잘 아시는 엑스포 시스템 네. 이런 것으로서 사람들이 기대를 한껏 모았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네. 그런 것들. 뭐 하드웨어적으로 저는 이제 리스크 프로그램 같은 것도 했던 사람인데 어떤 거요? LISP라고 인공지능 언어로서 각광받았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그거 전용 기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적화된 그런 기계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던 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죠. 뭐 물론 그렇다고 AI 연구가 사라졌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데이터 기반 AI는 귀납적이다. 그 인덕션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제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원리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덕션 또 연역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이제 굳이 드리는 이유는 예. 지금 현재 데이터 기반의 네. 그런 머신 러닝도 이제 새로운 그 도약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왔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결국은 과거 AI의 도입, 그다음에 거기서의 그 어떤 방법론의 적용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브레이크스루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 상태에서 LLM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했던 그런 좀 약점들을 네. 오히려 전통적인 AI의 논리로 보완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재미난 현상을 제가 관찰을 했는데요. 네네. 이 오픈 AI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앤스로픽에서 나온 네. 그 LLM 모델 같은 걸 보면 거기서 강화학습에 필요한 그런 피드백 네. 그것을 이제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RL, HF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휴먼의 피드백을 받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AI의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어.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AI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만 봐서는 그 영역까지 이제 또 AI가 확장되는구나 네. 이렇게 당연히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런데 AI를 통한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됐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안전하게 한다 그랬었는데 네네. A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다. 근데 이걸 또 AI의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거든요. 거기서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은 예. 자연어로서 명확하게 정의한 원칙들로서 모델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일단 원칙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원칙 자체가 자연어로 서술됐다는 것 자체,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것은 당연히 언어적 모델, 그러니까 어떤 자연어로 표현이 되죠. 예. 물론 뭐 전통적인 룰 이런 것들도 원칙으로 표현이 되지만 예.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 AI의 자연스러운 도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이 따라야 될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자연어적 지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지식이 활용돼서 네. 그런 피드백을 위한 AI 모델이 만들어지고 네. 그것이 활용돼서 또는 그 다른 AI 모델을 학습하는데 어떤 강화하는데 다시 사용이 되고 이것은 아주 저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신뢰 가능한 AI가 가능하냐 뭐 이런 이야기 나눌 때 이 AI는 상식이 없다. 인간이 그냥 탁 하면 알아차릴 그런 게 AI한테는 가르쳐주기가 너무 힘들다. 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자연어로 어느 정도 가르쳐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네. 상식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랄까,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언톨로지 이런 영역들을 얘기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AI 시스템의 위험 요소, 그것을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 안전한 AI를 확보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강력한 AI의 발전의 필수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연어로 만들 수 있는 그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고, 여기서 하나만 좀 더 그럼 여쭤보면은 피드백을 주는 게 AI라고 했잖아요. 원칙을 가진 AI, 전통적인 AI가 안전한지 판단해주는 뭐 그런 단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과정으로 네. 가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클로드의 그런 랭귀지 모델이다. 네. 그것에 대한 학습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전통적 AI를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어르신들이잖아요. 이 AI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이 AI 어르신들께서 이제 막 지금 우리가 영재야 천재야라고 하는 어린이 AI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네요. 제가 갑자기 좀 꼰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요. 네.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포브스에서도 AI의 위험 요소 한 15가지 정도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예.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나 이게 위험성의 요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이터로부터 기인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6, 7, 8, 한 9가지 정도가 15개 중에 예. 그 데이터로부터 예. 이 모델이 학습됐기 때문에 다 기인한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델의 그 투명성이 없다더라 하든지 거기에 사용된 데이터의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윤리적 문제라든지 예.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파워의 집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EU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휴먼 오버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관여해서 네. 감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요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 어떤 이제 설명이나 이런 제어 포인트를 넣는다든지 네. 감시 대상을 넣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표준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규제 내지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싶으면 네. 뭔가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측정 대상을 넣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AI가 정말 그 필요한 부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 감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인증을 주고 싶어요. 근데 뭘 갖고 내가 그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부재한 거죠. 네. 이제 데이터 기반, 네. 이 시스템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어프로치, 새로운 그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반부터 그냥 정리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막 때려 넣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거 잘 되네? 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그렇죠. 시스템이 이 귀납적 방법이다 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네. 원래 전통적인 AI는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고 AI를 설계하는 게 그게 연역적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네네. 아주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과거 AI에서 보통 이제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네. 에이전트라는 것은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환경으로부터
센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인식 과정이 있고요. 실제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 과정이 있죠.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뭘까요? 행위 과정과 습득 과정이요. 그 뭐죠? 그 어떤 사람의 판단 과정이 있죠. 아하. 저는 그것을 이제 자율지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앞서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갖는 것은 이제 네. 인식지능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 매니플레이션을 잘하는 조작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행위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자율지능이라는 얘기죠. 그동안 머신러닝이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인식 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성형 AI에 오면서 네. 다소 약했던 행위지능까지도 지금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어떤 결과물을 낸다. 그것도 엄청난 행위입니다. 피지컬하게 물건을 물리적인 조작을 하는 것만 행위가 아니고요. 예. 우리의 이런 발화 이런 것들도 중요한 행위죠. 네, 그림도 그려주고.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들은 모두 다 행위 쪽이죠. 예. 그러니까 인식과 행위 쪽에서 지금 엄청난 그 발전을 한 거죠.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지능형 로봇이었는데 예. 항상 저희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식만 잘 되면, 행위만 잘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전통적인 AI 부분에서는 네. 자율지능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머신러닝의 도움으로 인식지능과 이런 행위지능이 네.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완전한 AI를 위해서는 이 자율지능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하느냐. 네. 이것이 저는 성공의 열쇠라고 봅니다. 그 맥락에서 얘기하면 네. 이런 시스템의 신뢰성은 또는 신뢰성이 없다는 문제는 바로 이 자율지능 쪽에서 발생을 한다. 우리가 인식에서 말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도 네. 이 자율지능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로서는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 시스템도 컴퓨터상에 구성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있든 아니면 뭐 데이터 기반 모델이 있든 간에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서 했던 그런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네. 신뢰성을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블랙박스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헷갈렸던 게 얘도 분명 컴퓨터고 중간에 뭔가가 있을 텐데 이걸 왜 맨날 모른다고 하지? 이게 네네. 무슨 소리지? 그게 헷갈렸었어요. 그렇죠. 네. 네네.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 보통 같은 신뢰라는 말도 reliability 어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좀 객관적인 지표고요. 내가 요구하는 성능을 이 시스템이 내는지 뭐 이런 노트북에 있을 적에 다양한 환경 내에서 오작동 없이 내가 원하는 성능을 네네. 제한된 시간 내에 뭐 맞출 수 있는지 이런 성능적인 그런 지표였죠. 신뢰라는 네, 게. 네. 같은 그 신뢰라는 말을 쓰더라도 하더라도. 근데 영어로서는 이제 신뢰성, 지금 얘기할 때는 그런 reliability는 이제 한 요소고, 네.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쓰거든요. 이제 trustworthiness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네. 뭐 신뢰, 가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 다른 지표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걸 한번 보면 네. 앞으로 우리가 AI 시스템에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신뢰와 신뢰성. 네. 와, 그게 그냥 제가 느낌으로 받았을 때는 예전에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뭔가가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거나 할 때는 딱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딱 하니까 원하는 만큼 딱 나오나 네. 그게 이제 신뢰 관계였다고 하면은 네. 지금의 신뢰성 요구 해주신 거는 얘가 좀 인간의 컨트롤보다는 조금 더 지가 알아서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믿어줄 수 있나? 약간 이런 전 뉘앙스 차이로 들리거든요. 네, 좀 약간 맥이 빠지는데요. 너무 거의 정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지능적 요소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네. 이 문제를 살펴보면 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요소가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도 있고 뭐 3차 산업혁명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서 생긴 변화들 예. 그것들을 제 나름대로 예, 해석을 예. 해보면 그 신뢰성 문제도 그 틀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대중들이 누렸던 것은 어떤 제품의 대중화거든요. 전에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던 물건들이 그런 노동력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물건들이 대량 만들어지고 나도 쓸 수 있게 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제품이 아니라 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뭐 정보가 돈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전에는
정말 구하기 어렵던 정보가 네. 내가 백과사전을 찾아야만 됐던 정보가 네. 누구한테나 다 가능한 거여야 됐잖아요. 네. 그럼 4차 산업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중화 대상은 뭔가요? 예전에 들었을 때 뭐 초개인화 뭐 이런 것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초개인화. 그것은 아마 현상이고 비슷하게 접근하는데 네. 바로 서비스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요. 초개인화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나한테 특화된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나에 맞춘 옛날 귀족이나 누릴 수 있던 집사가 내 옆에 두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 비서 뭐 이런 느낌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에는 전문가가 있어야만 예. 그런 그 통역이 가능했던 것. 내 옆에 두고 쓸 수 있고 교육 쪽에서 개인 교사를 둘 수 있고 예. 이런 거잖아요. 서비스가 누구한테나 그 아주 특수층에만 누릴 수 있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오히려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 전문성이 이게 그 바로 AI 시스템으로 대치되고 예. 그 전문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부분이죠. 네. 그것이 사실 AI 시스템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네. 그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제가 이제 집사라고 표현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기존 내가 액티브하게 정보를 받아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네. 나의 신상 정보를 주고 집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서비스를 준다, 일을 해준다는 그 점이 있죠. 여기서 믿어야 될 대상이 그럼 누구냐 이거죠. 신뢰성을 가져야 될 대상이. 제품의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집사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트러스트 워시너스의 그 대상은 예. 이제 신뢰를 내가 해야 될 대상은 내가 맡긴 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신뢰성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 집사가 나중에 저한테 뭐 금융상품도 추천해주고 뭐 스케줄 제 거 보고 언제 출발해서 택시를 타셔서 강남역까지 가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뭐 중간에 변수들이 많아서 100% 이게 맞을지는 않을 수 있으나 네. 이 집사가 그래도 늘 정확한 판단을 해준다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 그렇죠. 트러스트 그쪽을 나한테 충실하게 다른 목적을 갖지 않고 네. 나를 속이지 않고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신뢰성을 요구할 적에도 네. 이제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제 얘기할 어떤 매조라든지 예.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할 적에도 내가 부리는 집사를 네. 놓고 그 어떤 신뢰성을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다음에 반대로 네. 그렇게 내 정보까지 다 주고 내 은행 정보까지 알아요. 집사한테 넘겼을 때 어떤 위험이 있고 네. 그것을 방지하기 노력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을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이제 저희는 그것을 집사를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네. 집사 에이전트입니까? 조금 네, 이제 네. 쉽게 다가오네요. 에이전트가. 네. 바로 집사 정확히 예. 에이전트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뭔가 대신해주는 그런 그 집사가 정확히 그 에이전트죠.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그 에이전트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책 얘기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가 하는 것. 우리가 집사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듯이 네. 그 투명성이 있어야 그 집사의 이력도 알 수 있고 그래야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AI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투명성입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 내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그 AI 시스템 자체는 뭐 단순히 데이터로부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것을 정지하는 과정 쭉 다 거치고 나중에 모델 또 리파인하는 과정까지 전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표준으로 사실 정의가 돼 있는데 그런 전 과정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것을 감시해야 되는지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머신러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전 주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을 네. 이제 AI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네. 전 주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 과정 내에서의 어떤 그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율주행의 생각이 나는데 이게 자율주행을 믿을 수 있느냐 나중에 자율주행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얘가 사고가 100% 안 나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충분히 투명하고 처음에 설계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단계까지 충분히 검증이 됐느냐 네네. 그게 지금 우리가 AI든 자율주행이든 사용할 때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는 그렇죠. 거죠? 그것만 필요하다는 의미는 정이 아니지만 네. 최소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투명성을 얘기할 적에 막연하게 내가 시스템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부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돼. 뭐 그런 요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구상, 설계 및 개발, 그다음에 확인 및 검증, 배치, 뭐 운용 및 감시, 검증, 지속, 재평가 쭉 이런 AI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각각 어떤 조치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했을 경우 어떤 정보에 내가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어떤 프로세스적인 네. 사이클만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는 각 사이클별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스테이크홀더도 다르고 개발 단계에서 다르고 나중에 검사 단계에서 서로 이해 당사자가 다 다릅니다.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을 얘기한다면 한 축은 AI 시스템 생명주기죠. 정확히는. 그 주기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누가 이해 당사자고 그 이해 당사자는 어떤 그 요구 조건을 거기서 갖추고 있는지, 그 어떤 검증 대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게 제가 만들고 있는 설명 가능성 표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마 표준하면 많은 분들이 익숙한 것은 뭐 우리 220V 쓰는 네. 어떤 그런 규격들, 5G 뭐 이런 뭐 5G, 네, 통신에 대한 프로토콜 네. 이런 것들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표준은 익숙한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개발 과정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에서 지켜야 될 요소들 또는 권장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거기에 이해 당사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인증도 이 제품은 최소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것의 뭐 성능을 그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감시체 하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 요건은 갖춥니다. 그것이 바로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그 어떤 인증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이제 지금 AI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다른 그러한 데이터 관련된 학습 과정 이런 부분이 프로세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표준인 거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빨리 있어야 나중에 인간을 뛰어넘는 막 자기 맘대로 하는 AI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거를 막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계마다 세분화해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워주신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것이 사실 관련 산업의 진흥의 핵심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어떤 뭐 면책을 말하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최소한 지켰으면 이 어느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게. 설사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100%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개발 과정 내에서 이런 요건들을 갖췄고 이런 투명성을 갖췄으면 그러면은 100% 면책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비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물론 정책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표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표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표준 자체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표준이 있으면은 그걸 안 만들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표준은 단순히 규격 또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거고요. 규격 110V는 이렇게 만든다, 5V는 이렇게 동작한다. 규격일 뿐이고요. 그것이 정책에 활용되면 그때 강제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 이런 것을 만들 적에도 바로 그 표준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가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가 내에서든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 표준을 안 지키면 아예 뭐 허가도 못 받고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이제 강력한 규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요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냥 하면은 그건 또 뭐 자율적인 규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일단 그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레벨로 적용하느냐 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정책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특히 뭐 국내 산업과 외국 산업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상호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출발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때 과찬 이렇게 넘겨주셨는데 여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 그거 관련해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그 전공 때문에 여러 분야에 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IEEE에서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국제표준을 개발한 지가. ISO하고 IEC하고 같이 만들어진 JTC1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SC42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